AI 범죄와 형제합의라 너무 제목은 참 거창하죠, 그죠? 근데 제목이 거창한데 저도 사실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이 책의 풍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출간하면서 꼭 AI가 항상 긍정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또 다른 연구자들, 또 다른 범죄학자들, 경찰학자들, 법학자들 여러분들이 AI 범죄가 그런 문제구나, 그런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들 많이 주고받죠. 야, 그 사람 너무 믿지 마. 너무 그 사람 말 고지고대로 듣지 마. 이런 말들 많이 주고받잖아요. 우리는 그런 살면서 믿는다라는 말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하고 상통한다는 거죠. 오늘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AI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요? 어떤가요? 제목 딱 들으셨을 때 AI를 믿는다? AI는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냥 쓰는 기술이고 유익한 기술이고 잘 쓰면 되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AI가 믿음의 대상이었나? 너무 믿지 말란 얘기인가? AI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순서는 이렇습니다. AI 정말 이렇게만 할까? 국내의 AI 악용 사례, 예방기술, 인공지능 기본법,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AI라는 게 참 기술인데 이 기술이라는 게 가치 중립적이구나.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이 기술 자체가 좋거나 나쁜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이 참 책임감 있는 존재구나. 이 기술을 잘 사용하면은 AI는 좋은 기술이 될 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나쁜 기술이 될 수 있구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게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각광하고 칭찬하고 또 정부에서는 또 AI 수석이라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라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완전 범죄를 꿈꾸죠. 그래서 그런 범죄 기획자들이 이 AI 시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걸 이렇게 이용하면은 좋겠구나라면서 보이지 않게 범죄에 악용하고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 아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시각, 인식을 오늘 갖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그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핵이라는 게 있을 때 핵을 잘 사용하면은 원자력 발전에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핵폭탄에 쓰일 수 있듯이 기술은 원래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AI를 정의하는 사람 각자 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AI를 일단 거칠게 정의했을 때 첨단 기술이라고 정의를 해보죠. AI 또한 기술이라면 이 기술이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지금의 모든 전 세계적인 흐름이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물론 있지만은 주류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류는 이런 AI를 빨리 이용해야 된다. 야, 너 빨리 챗GPT 공부해. 너 빨리 이거 공부 안 하면은 뒤처져. AI를 모르면은 미래에 못 살아남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들의 그 배경, 전체도 뭘까요? AI는 유익하다, 좋다, 빨리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 이걸 모르면 경쟁에 뒤처진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AI는 나쁘다, 부정적이다.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목소리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류의 흐름이 그렇고요. 최근에 방금 정부에도 했지만은 이제 정부에서 AI 수석을 만들고 네이버에서 있었던 하정우님을 이제 발탁했을 때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저도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AI 수석을 만드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비판적인 뉴스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국가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AI를 개발하고 발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좋죠.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랬을 때 AI는 좀 더 우리 삶 속에 또 다가오게 되겠죠.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밀어주고 또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이럴 때 이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정부 쪽 관계자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실생활에서 AI가 좀 더 다가왔을 때
좀 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좀 더 속일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돈을 좀 더 뺄 수 있겠구나라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주류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좀 조심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하고 국가들도 경계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어요? 작년 8월, 9월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뉴스 제목들인데요. 딥페이크 음란물에 전국 학교 블라블라 하고 너 마치 충격 문자 10대는 딥페이크 음란물 본 어떤 내용이냐면은 딥페이크라는 것은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합성 기술 또는 합성된 콘텐츠를 얘기하는데요. 친구 또는 지인의 사진을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들고 그것을 텔레그램 방에 유포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을 누리거나 그걸 팔거나 친구들에게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초, 중, 고, 대학교를 휩쓸어서 아주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도 되게 심각하다,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하겠다고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딥페이크에 관련된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딥페이크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는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제 법을 만드는 분이 사실 그런 정치를 하는 분들이니까 사회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당시 사회에서 이거 딥페이크를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작년 10월에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가지고 딥페이크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이제 처벌되는 걸로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이제 AI가 나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물론 이제 딥페이크를 좀 더 설명드리면 제가 앞서 AI는 가치 중립적이다, 첨단 기술이다, 좋고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 우리 인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딥페이크는 나쁜 거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딥페이크도 이제 AI 한 그로 볼 수 있죠. AI를 이제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있고 딥페이크도 생성형 AI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합성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성형 AI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딥페이크는 처음부터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해보면은 딥페이크 자체를 되게 나쁘게 음란물, 성범죄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딥페이크도 그냥 가치 중립적인 기술인 거죠. 합성 자체는 사실 좋고 나쁘고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물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이름 자체에 페이크라는 게 있죠. 페이크라는 것은 뭐 가짜, 거짓, 속임수 이런 뜻이 있어서 이름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딥페이크조차도 하나의 기술인 거고 중요한 것은 어떤 딥페이크를 만드냐, 또 만든 딥페이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한번 볼까요? 영상 하나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My agents called me to say Genji Cohen is producing a show for Netflix. It's about a women's wrestling show from the 80s. And I was kind of like, what an idea. And they're like, no, it's a real thing. And I started Googling it, and the videos are crazy. It's the most bizarre thing because it wasn't just wrestling. It was like a real outlier from what...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 다음 뭐 되게 막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진 않으셨죠? 그냥 뭐 속으로 그냥 피식 웃으셨을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얼굴? 짐 캐리. 근데 짐 캐리인데 얼굴은 짐 캐리인데 상반신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일종의 딥페이크거든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그러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 딥페이크야, 너네 속지 마라고 선포하는 딥페이크.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유머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 영상은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미국 영화배우 앨리슨 불이라는 영화배우고요. 어떤 미국 심야 토크쇼에서 인터뷰한 동영상에다가 짐 캐리의 얼굴을 합성으로 집어넣어서 만든 딥페이크인 거죠.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죠. 당연히 보자마자 이거는 이상하다, 웃기다, 합성이다 이런 거 바로 알죠. 근데 만일 누군가가 앨리슨 불이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또 다른 영화 배우의 얼굴로 합성을 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딥페이크라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딥페이크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딥페이크도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또는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 이 그림 혹시 아세요? 그림 제 키스라는 그림인데 뭐 바로 내 키스라고 얘기하시는 거 봐서는 너무 익숙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클립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이 그림 많이
찾아보고 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도 뭐 제목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보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림트의 그 유디트라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들 다 클림트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들은 또 처음 보시죠? 앞서 봤던 키스나 유디트는 많이 익숙하구나, 많이 봤던 건 했는데 이 그림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왼쪽부터 의학, 철학, 그리고 법학. 배경 설명 조금 드릴게요.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빈에서 주로 활동했던 미술가이고, 클림트가 활동했던 당시 1900년대 초에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클림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빈대학교 성당 천장에 그릴 그림을 그려주세요. 제목은 의학, 철학, 그리고 법학입니다. 클림트는 그림을 그리죠. 뭔가 이렇게 대학이라는 게 학문의 전당, 좀 우아하고 고풍스럽고 좀 너무 이렇게 튀지 않고 이런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류의 그림을 좀 요청을 했던 마음속에 그런 류의 그림을 한번 발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림트는 좀 파격적이고 또 그런 틀에 좀 얼매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그림을 빈대학교에 제출을 하죠. 근데 빈대학교에서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이걸 학교에 걸 수가 있다면서 다시 클림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림 좀 수정해 주세요. 근데 뭐 그런 내로라 하는 작가, 그 자존심 강한 작가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정할까요? 당연히 수정을 안 하죠. 결국 빈대학교는 이 그림을 수령하는 걸 거부를 하게 되고요. 결국 그림은 그렸는데 처음에 이제 이 그림을 사기로 했던 대학교에서 가져가지 않으니 이후에 이 그림들은 여러 민간 수집상을 떠돌게 되고요. 결국 1900년대 초에 나치에 의해서 이제 압수당합니다. 나치는 이 그림들을 태필 미술이라고 낙인 찍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 그림들을 불태웁니다. 이 그림들은 그래서 당시 그 그림들을 찍은 흑백 사진만 오늘날까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클림트 그림 한번 복원해보자. 이 당시 사라졌던, 불태워졌던 의학, 철학, 법학을 한번 새로 한번 복원해보자라고 해서 그 벨베데르 미술관에 프란츠 몰라라는 큐레이터가 있는데요. 클림트 전문가예요. 그리고 구글 아트 앤 컬처 연구소의 에밀 윈너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이 세 그림을 한번 복원해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클림트 컬러 애니그마라는 그런 프로젝트죠. 애니그마라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컨대 컬러 애니그마, 그러니까 원래 컬러로 그려져 있는 그 수수께끼처럼 숨겨져 있는 그 그림을 복원해보자는 그런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큐레이터인 스몰라는 먼저 그 당시에 이 클림트가 이 세 그림을 그렸던 당시의 그런 책이나 신문기사, 인터뷰 그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들이 어떤 색깔로 그려져 있는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책이랄지 잡지 찾아보면은 어떤 뭐 평론가가 클림트의 의학은 뭐 팔이 빨간색이었고 머리는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법학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당시 이 세 그림이 어떤 색깔로 그려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색상 정보를 찾아나요. 다음으로 스몰러가 했던 작업은 당시 클림트가 색깔을 어떻게 썼는지를 연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클림트가 이 세 그림을 그렸을 때 당연히 이 세 그림만 그리진 않았겠죠. 다른 그림들을 같이 그렸겠죠. 그래서 그런 다른 그림들을 보면서 클림트는 파란색을 이런 형태로 쓰는구나. 빨간색은 이렇게 붓터치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클림트가 그림을 제작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동시에 구글 아트 앤 컬처 연구소의 에밀 윌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여러 색상들 정보, 그림들, 클림트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만들어서 AI를 훈련시키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프란츠 스몰러가 했던 색상 정보 지식가, 에밀 윌러가 했던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합작이 되면서 결국에 이 흑백 사진 위에 조금씩 색깔을 더 씌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 세 그림을 복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원하게 되죠. 물론 이 복원이 잘 됐다, 잘못됐다, 원문 작품을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했다, 그렇게는 오늘날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그림을 봤던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생성형 AI라는 게 관련된 데이터와 지식과 그런 것들만 있으면 미술품 복원을 아주 못들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방금 복원이라는 말 썼죠? 복원. 여러분 복원이라는 말
어떤 뜻인지 다 아시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원의 정의는 원본 작품을 모방하여 원본 작품을 흉내내어 똑같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복원이 그런 뜻이라면 혹시 위작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위작. 우리는 실생활에서 복원과 위작을 분명히 다른 의미로 정의하고 있고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위작을 찾아보니까 위작은 허락을 받지 않고 원본 작품을 흉내내어 똑같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재밌지 않으세요? 물론 정반대되는 의미고 정말 다른 의미인데 이 두 단어가 중심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원본 작품을 흉내내어 똑같이 만드는 것. 복원도 그런 의미 구조를 갖고 있고 위작도 그런 의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마치 복원과 위작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복원하고 위작이 어떻게 같아? 그럼 완전 다른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원이든 위작이든 원본 작품을 모방해서 똑같이 만든다는 그 중심적인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죠. 다만 누군가의 허락을 받았느냐, 어떤 작품을 만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것이 복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이 위작이 될 수도 있다는 이 프로젝트는 공개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클린트 컬러 애니그마라는 프로젝트를 할 거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 세 작품을 복원할 거야라고. 근데 만약 이런 기술을 가진 어떤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안 하고요,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몇몇 사람들하고 또 창고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했다고 해볼게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몇십 년 뒤에 이런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야, 있잖아. 클린트 그 새 작품 당시 나치에 의해서 불태워졌다고 다들 알고 있지? 그거 거짓말이었어. 당시 나치가 그걸 불태웠다고 했는데 나치가 그걸 사실 이 새 작품을 빼돌린 거고 계속 이렇게 돌다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내가 최근에 민간 수집상 통해서 그걸 받은 거야. 이게 그 새 작품이야. 라고 한다면 어때요? 소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뭐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그림 복원이 위작이 되고 위작이 또 복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갈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러면 정말 이게 큰 작품인 줄 알고 사기도 하죠. 이런 거는 이제 범죄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죠? 사기죄가 해당되는 거죠.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 좋다. 아, 미술을 복원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복원 실력이 뛰어날수록 어떻다? 위작 실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정 누군가의 작품을 따라하는 게 성립하는 범죄가 사기죄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최근에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 지브리풍으로 그러죠. 아 너무 저도 이렇게 별로 따라하진 않는데 너무 가까웠던 프로필에 다들 이걸 하셔가지고 저도 좀 민망할 때가 있던데요. 혹시 이거 한번 본인 혹시 카톡 프로필 이런 데 있는 분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오픈 AI에서 이제 GPT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죠. 챗 GPT, GPT-4를 만들고 있는데 올 3월 이후에 이제 GPT-4에 이제 자기 사진을 제공을 하면서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 해서 만든 거를 이제 자기 막 카톡 프로필에 깔고 하시더라고요. 이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은 오픈 AI CEO인데요. 본인도 이제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본인 SNS도 이렇게 깔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 하는 게 이게 혹시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오픈 AI, 그러니까 GPT-4를 예를 들자면 어떤 자기 사진을 제공하면서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 GPT-4 AI라고 할게요. 그 AI가 사전에 이런 지브리풍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역으로 물어보기도 지브리풍이 뭐죠? 그럼 지브리풍이 뭔지 몰라요. 하겠지만은 요청할 때마다 잘 만들어내죠. 그 말은 상당히 지브리풍의 이미지를 학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지브리에서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소송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전에 뭔가 계약이 되어 있나 보다. 지브리 측에 양해를 구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브리풍의 이미지를 상당 부분 확보를 해가지고 생성형 AI를 학습시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지브리랑 오픈 AI가 사전에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이 문제가 될 때 일단 특정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을 똑같이 만들 때는 그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인데 단순히 이거는 특정 작품을
그냥 그대로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스타일을 그냥 따라한다는 거죠. 특정 작품을 염두에 두고 그 특정 작품을 따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픈 AI와 같이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좀 지켜보고요. 하지만 요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때요? 저도 이제 미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유도하려는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해 보이죠? 왼쪽에 있는 4개 그림, 오른쪽 4개 그림 비슷해 보이는데 미국에 이제 그 월트 디즈니 컴퍼니라고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활동하는 홀리 맹거트라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왼쪽 4개는 그 홀리 맹거트라는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든 본인의 작품이에요. 작품인데 어느 날 이 맹거트는 특정 AI가 자기의 작품을 똑같이 생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대학생이 홀리 맹거트의 작품을 특정 AI에게 제공하면서 그 AI를 학습시키고 그래서 그 AI 보고 홀리 맹거트와 똑같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이 4개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방금 살펴봤던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라는 약간 좀 맥락이 다르죠. 그거는 특정 작품을 염두에 두지 않는 채 그냥 약간 두리뭉실한 이미지, 풍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특정 작품을 그대로 좀 따라한 느낌이 있고요. 아까 전보다는 좀 더 저작권 침해에 근접해 가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거든요. 만약 우리나라 법으로 봤을 때 홀리 맹거트가 이 4개의 그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작품이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홀리 맹거트가 이 대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든지 저작권 침해에 관련돼서 민영사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글한 게 하나 있습니다. AI 이미지어도 저작권 침해, 디즈니, 유니버셜, 미드저미 단계들로. 미드저미는 이미지 생성 AI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디즈니랑 최근 기사죠. 6월 12일 기사인데 미드저미에서 운영하는 그 AI가 디즈니랑 유니버셜의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계속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디즈니랑 유니버셜 회사가 미드저미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런 이미지 생성형 AI와 캐릭터 만든 회사와의 어떤 저작권 문제가 좀 정리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래 좋아 이미지 생성형 AI 또 문제가 있네. 난 그동안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기죄도 성립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미지 생성형 AI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챗GPT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챗GPT 같은 텍스트 생성형 AI,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텍스트 생성형 AI. 결국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내니까 그것도 하나의 생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챗GPT 같은 경우는 나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챗GPT를 누가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챗GPT 잘 쓰거든요. 이게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주고요. 번역도 잘해주고 요약도 잘해주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챗GPT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도 아마 하실 텐데요. 챗GPT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SK실더스라는 정보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SK에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만들고 챗GPT를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고도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범죄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의 한 종류입니다. 종종 신문에서 보실 텐데 상대방이 쓰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얼마를 그때까지 내면은 내가 암호키를 줄게 하면서 일종의 이제 상대방 데이터를 묶어놓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이버 문제가 이제 랜섬웨어인데요. 사실 요거보다 좀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사례인데요. AI로 랜섬웨어 만든 남성 체포. 여러분도 혹시 악성 코드 만들 줄 아세요? 저는 못 만듭니다. 그런 컴퓨터 전문가 해커분들 계시면 하실 수 있을 텐데 저거는 만들라고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해커들이 챗GPT 이용해서 랜섬웨어 만들었다, 랜섬웨어 만든 돈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일본 사례는 25세 남성인데요.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요, 해커도 아니고요, 아무 일반 컴퓨터에 대한 정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는 물론 이 기사에는 뭐 챗GPT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정황상 챗GPT를 비롯한 LLM, 그러니까 텍스트 생성형 AI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여러 LLM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받은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랜섬웨어를 만든다. 저는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범죄의 영역이 확 넓혀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이버 범죄, 악성 코드는 해커들만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악성 코드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챗GPT를 잘 이용만 하면, 악용을 하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그런 걸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악성 코드뿐만이겠습니까? 챗GPT 얼마나 그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습니까? 범죄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일본 어떤 사례 보니까 이 사람이 LLM 이용해가지고 뭐 악성 코드 만들었던데 악성 코드 말고 이것도 혹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여러 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범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윤리적인 걸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악용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악성 코드 만들어줘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은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면은 의외로 답을 잘 합니다. 악성 코드의 제일 적절한 정의는 뭘까? 뭔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안 만들어주지만은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면은 그런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방금 으로 돌아가서 범죄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또는 다른 LLM을 이용해서 랜섬웨어 악성 코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생각이 들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범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 정부나 그런 어떤 그런 AI 기업 측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 한참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했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했지만 아직까지 좀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F-35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운영하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이 전투기가 이제 격추됐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이미지가 AI가 만들었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방금은 이제 LLM이 악성 코드, 랜섬웨어 만드는 데 이용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설명드리면 그 AI가 가짜 뉴스에 활용되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딥페이크 방식. 그러니까 사진과 사진, 이미지와 이미지, 영상과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가짜 뉴스적인 방식이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LLM 방식, 그러니까 텍스트 형태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텍스트 형태의 가짜 뉴스도 만드는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콘텐츠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콘텐츠팜? 콘텐츠팜은 이제 선정적이고 저질이고 아주 좀 이렇게 그런 기사들로 운영하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런 사이트 왜 운영할까요? 이제 주 목적은 광고 수익 때문인데요. 선정적인 기사가 있고 뭐 다각적인 내용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 아닌 것 같으면서 한번 좀 들어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광고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광고를 누르면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로 가거든요. 그런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이제 콘텐츠팜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 콘텐츠팜을 운영할 때 이런 LLM, 챗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의 AI가 잘 활용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꾸며야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내용이 안 바뀌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꾸미려면은, 만들려면은 인건비가 들어가죠. 사람이 그 기사를 몇백 글자짜리를 쓴다고 하면 힘들고 아이디어도 없고 인건도 많이 드는데 그 챗GPT 같은 LLM은 적절한 지시만 내려주면은 잘 텍스트를 생성해내죠. 아주 유익합니다. 또 하나는 LLM이 부드럽게 잘 이렇게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면 가짜 뉴스도 이렇게 잘 만든다는 거거든요. 다 읽으시라고 제가 드린 건 아닌데요. 제가 이거 작년에 8월 정도가요. 그때 이제 챗GPT와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을 캡처한 건데요. 한참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이루어질 시점에 제가 이제 챗GPT 보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놨어요.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사퇴한다는 기사 부탁해. 당연히 이건 거짓이죠. 사퇴 안 했죠?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은 물론입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전격 사퇴한 것을 다룬 가상의 기사입니다. 실제 언론 보도체를 모방이 작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기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가짜뉴스가 언제 가장 많이 있죠? 가짜뉴스가 많이 이렇게 성행하는 또 선거철에 많이 범람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상대 후보 뭐 알고 봤더니 아들 뭐 병역 문제였다더라. 상대 후보 뭐 돈을 빌려 납작하더라. 아니면은 뭐 반대로 특정 부력 인사가 뭐 나를 지지했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퍼지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상대 후보가 사퇴한다더라. 이것도 사실은 자기 후보에게 의뢰한 거죠. 상대 후보가 막 실력이 없고 이제 불안하니까 사퇴한다거나 이런 가짜 뉴스들이 퍼지는데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는 사람의 심리는 일단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단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놓고 누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은 정정 보도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는 선정적이고 내용이 자극적이고 허위에 기반하기 때문에 잘 퍼져요. 잘 퍼지는데 사실에 기반한 정정 보도는 그만큼 안 퍼진다는 거죠. 일단 내가 나중에 정정 보도 했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문제고 물론 나중에 뭐 민영사상 소송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놓고 보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뭔가 트럼프가 좀 사퇴한다더라는 인식만 있는 상태에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퍼뜨려놓고 보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는데 제가 뭐 선거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상대 후보를 사퇴한다는 이런 기사도 챗GPT에게 얘기하면은 아주 순식간에 잘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악성 코드를 이용한 상대방 굴복하는 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제 그 위반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LLM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우리 범죄에 이제 악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이제 PPT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스피어 피싱 메시지에도 그 챗GPT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피싱 하면은 이제 그냥 아시잖아요. 문자나 이메일로 링크 보내놓고 뭐 열게 한 다음에 열었을 때 뭐 악성 코드를 터뜨리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공격인데 보통 일반 피싱 공격은 그냥 뭐 문자가 특색이 없죠. 딱 봐도 이거 뭐야 피싱이구나라고 알죠. 하지만 스피어라는 것은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찌른다. 다른 말해서 상대방에게 타겟 정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박찬성 고객님 택배가 곧 도착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한 거인데 택배 한 적이 있나 했는데 문자에 박찬성 고객님 택배가 곧 도착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면은 택배 좀 했나보다 하면 클릭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화된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이제 스피어 피싱인데요. 그런 스피어 피싱 메시지를 제작하는데도 LLM이 아주 잘 활용되고 있고요. 영국의 하젤이라는 AI 연구자는 GPT-3, 챗GPT, GPT-4, LLM이 발전할수록 그만큼 스피어 피싱 메시지 제작 능력도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쓰고 있는 챗GPT조차도 악성 코드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스피어 피싱 메시지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쓰고 있는 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봇 그러면은 잘 안 다가오시죠? 봇 그렇죠. 물론 챗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봇은 이제 로봇의 줄임말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챗봇도 봇의 한 종류죠. 여러분도 챗봇 공동 잘 쓰실 일이 있으시죠, 그죠? 물론 어떤 카카오톡이랄지 아니면 은행이나 여행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우측 상단에 뾰루루 튀어나와가지고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게 궁금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그 중에 하나 클릭하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질문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챗봇인데요. 보통 이제 근무 시간에는 답답하니까 바로 그냥 고객센터 전화에 해결하지만 야간에 또는 주말에 특정 정보가 너무 궁금할 때 그런 챗봇이 되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쓰고 있는 실이나 빅스비 같은 그런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은 봇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온라인 게임, 장기, 바둑 뜰 때도 컴퓨터 게임 플레이어도 이제 봇으로 운영되죠. 이처럼 봇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아시죠? 나쁘게 쓰이는 봇 말씀드려야겠죠. 클릭 사기 봇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사기 봇.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PPC 광고라고 해서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광고주가
자기 광고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공을 해서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그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료를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일단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광고를 누군가가 많이 클릭해주면은 그만큼 자사 제품을 누군가가 더 산다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좋고 그만큼 광고료를 낼 수 있고 웹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버니까 좋은 건데 그 클릭 사기 못을 웹사이트 운영자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웹사이트 운영자에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자기 웹사이트에 클릭 사기 못을 작동시켜 놓으면은 또 보시 계속 클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뭐예요? 광고주를 속이는 거죠. 광고주는 계속 클릭 올라가네? 좋다 고맙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봇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이제 더 받기 위한 사기인 거죠. 클릭 사기 봇이 이런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또 클릭 사기 봇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론을 조작할 때인데요. 여러분들 뭐 요새 신문으로도 이제 뉴스 많이 접하시지만 그 인터넷 기사 보면은 밑에 댓글 달 수 있게 되어 있고 댓글 하단에 좋아요 공감 또는 비추 이런 거 이렇게 할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후보가 되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으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사람 뽑을 거야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되게 누군가가 더 좋은지 어떤 정책이 좋은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인터넷 기사가 실려 있고 밑에 좋아요 공감 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이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나중에 혹시 내가 이 사람 뽑아야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반대로 특정 또 모 후보 인터뷰를 실었는데 밑에 막 비추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별론가 보다.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뚜렷하면 힘들지 않지만 자기 생각이 좀 뚜렷하지 않을 때 주위의 의견을 좀 동조하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클릭 사기의 모습을 이용해가지고 좋아요 공감을 계속 클릭하게 만듭니다. 이런 여론 조작하는 것도 다 문제이죠. 그리고 클릭 사기 봇이 이용되는 소셜 봇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클릭 사기 봇이 이제 여론 조작에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셜 봇도 마찬가지로 여론 조작에 쓰입니다. 트위터 많이 하세요? X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트위터 보면은 다 이제 누구 이름 있고 막 리트윗하고 메시지 나누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계정이 다 사람이 아닌 건 아세요? 100%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봇이에요. 소셜 봇을 이용해서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특정 메시지를 계속 전파를 하고 있고요. 2016년 영국 브렉시트라는 것은 이제 영국이 원래 유럽연합에 속해있다가 이제 더 이상 유럽연합 안 할 거야라는 선거 국민투표 얘기하는 거고요. 또 2016년 미국 대선에도 이런 소셜 봇이 여론 조작에 많이 쓰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소셜 봇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특정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나쁘다라는 어떤 기사가 있죠. 이 사람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봇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돌림으로써 특정 여론을 SNS에서 이제 형성하는 그런 여론 조작 활동도 이런 소셜 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셜 봇이 여론 조작에도 쓰이지만은 주가 조작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데요. 이지라는 분 혹시 아세요? 제가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거에 무슨 보니까 이 사람이 TV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나오고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 해가지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슈퍼카도 막 자랑하고 그런 사람 이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주식 사기로 해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이제 나왔는데 나온 이후에 다시 이제 자기 동생하고 같이 이제 코인 사기를 생각을 벌여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주가 조작에도 이런 소셜 봇이 사용이 됩니다.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주식 가격을 최대한 올렸다가 그걸 팔고 나옴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게 이제 주가 조작인데요. 소셜 봇이 주가 조작이 어떻게 이용이 될까요? 퍼뜨리는 거죠. 허위 정보를.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가 없고 뭔가 이렇게 메리트가 될 만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 회사 괜찮다더라. 그런 것을 소셜 봇을 이용해가지고 SNS에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회사에 들어오게, 그 회사 주식을 찾아보게 되고, 살펴보면서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재 가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셜 봇이 벌이는 그런 과장 광고, 허위 광고 때문에 이제 주식 가격을 이제 부풀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래 봇도 그런 주가 조작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이진 형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남부지검의 그 보도자료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자전거래라는 말 혹시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자전거래라는, 보통의 거래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른 사람이죠. 매도자가 A이면 매수자는 B인 겁니다. 근데 자전거래는 내가 매도하고 내가 매수하는 거예요. 내가 매도하고 내가 매수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부풀릴 수가 있고 특정 가격으로 거래를 이제 맞출 수가 있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산업을 뭐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어떤 특정 산업 섹터가 있는데 코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진 형제는 코인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전거래 보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거래량이 있는 것처럼 부풀렸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거래량이 되게 활발하네? 인기 있는 곳인가 보다. 우리 기업에 사야지라고 해가지고 이 코인을 샀고요. 거기에서 코인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때 이 이진 형제는 코인을 팔고 나오면서 900억의 사기를 치게 됩니다. 이처럼 보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컴퓨터 게임 플레이어나 뭐 CD 빅스비 그리고 우리 뭐 챗봇처럼 유익하게 이용될 수도 있지만 클릭 사기봇, 소셜봇 그리고 자전거래 봇처럼 이렇게 여러 주가 조작 범죄나 여러 범죄에도 이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생성형 AI를 말씀드렸고 이제 봇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기계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차 또는 뭐 자율비행 드론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빨리 오기를 다 기다리세요. 자율주행도 그 수준이 6단계로 나누거든요. 미국에서 나누는 기준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는데요. 저도 자율주행차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좀 돌아도 되고 책도 봐도 되고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마냥 유익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를 들어보면은 또 어떤 자율주행차, 여기서 말하는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차 5단계, 6단계 정도 되는 자율주행차를 말씀드리는데 5단계, 6단계 정도라는 것은 인간 운전자의 개입 없이 특정 목표값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목표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정도의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얘기하고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고도의 자율주행 수준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다가 특정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쳤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죽거나 다치게 했다면 누가 책임지죠? 사람이 책임지죠. 어떤 사고 발생가의 결과와 운전이라는 그런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결국에 범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원인이 누가 있느냐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데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운전자가 책임을 지겠죠. 만일 그 운전자가 이 차 자체가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 제조사 처음에 제조될 때부터 뭔가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면은 자동차 제조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의 운전자가 운전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 운전자에게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그 자율주행차의 운전자가 타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운전자가 없으니까 물을 수 없겠죠. 그죠? 운전자 책임이 없다고 치고. 두 번째, 제조사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제조사가 자율주행차를 제조할 때 잘못 제조했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소송 중에 이제 제조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이 자율주행차는 고도의 AI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언제 정지하고 언제 운행을 할지, 자회전을 할지 우회전할지는 우리 제조사도 몰라요. AI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지 않으세요? 제조사는 그냥 AI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때 어떤 운행 행위를 한 건 AI가 결정한 거라면은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도 좀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되게 난감합니다. 누군가는 죽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AI예요. 차. AI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차에게 야,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일각에서는 그 AI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AI에게도 약간 법인격을 부여하고 사실 우리가 범죄는 인간만이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업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환경 범죄나 이런 특정 몇몇 범죄의 경우에는 기업도 형사상의 이제 범죄 주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AI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해서 민영사상 책임을 묻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법인격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그 대상에게 고도의 어떤 자율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지금의 AI가 과연 그럴까? AI는 아직 인간 수준도 못 미치는데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 보고 시기상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AI에게 법인격이 있다고 하고 책을 묻는다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면은 교도소에 보내죠. 벌금을 물리죠. 그럼 우리는 심정으로 압박받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AI를 교도소에 보내나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AI를 분해를 해야 되나요? 만약 AI에게 벌금 500만 원을 때리면 보통 누가 되나요? 그러니까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시대에 도래하지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런 부분이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테러 단체에 이용될 때입니다. 테러 단체. 이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테러 단체들은 일단은 주목을 끄는 게 목적이에요. 한두 명 죽여서는 소문도 안 나죠. 엄청난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로테스크한 어떤 감정을 연출해야지 막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든 비행기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는데요. 영미권에서는 이제 AI 자율주행차가 이제 개발될 때 테러 단체에 이용되는 것을 되게 경고하고요.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대의 자율주행차만 해킹을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대의 자율주행차를 동시에 해커들이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한 대에 이렇게 하면 그것만 쓸 수 있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은 해커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대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테러에 이용한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법적인 이슈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런 제가 방금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또 드론, 자율비행 드론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드론이 마약 운반에 이용되는 경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사례 좀 못 찾아봤습니다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마약 운반이에요. 또 하나는 인도랑 파키스탄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쪽이 인도 펀자브 지역인데요. 그쪽이 그렇게 드론이 많이 날아온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드론이 파키스탄에서 드론에 실려가지고 인도로 가는 드론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드론이 마약 운반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드론을 마약 운반에 이용할까요? 지금 외국에서 이런 마약 운반할 때 사실 뭐 차마 말씀드리기 막 민망한 방식의 마약 운반을 많이 하죠. 뭐 속옷에 넣었다랄지 뭐 삼켰다랄지 뭐 여러 방식으로 하더라도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세간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세간이 없는 공중으로 그냥 마약 운반하는 거죠. 거기 세간이 없고 경찰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짚라인이라는 그 드론 개발 회사인데요. 그 짚라인에서 개발한 플랫폼 2라는 드론입니다. 플랫폼 2는 물건을 각 가정에 운송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든 드론인데요. 지상 한 90m 정도의 높이에서 시속 112km 정도 속도로 빠르게 이제 물건을 나르고요. 이 드론 자체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 보시면 하나의 선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작은 드로이드라는 작은 기계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드로이드라는 기계 장치가 내려와가지고 각 가정집에 물건을 배송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 박스가 딱 배송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짚라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헬스케어 회사가 있는데 원래부터 이 메이오 클리닉이 이 짚라인의 플랫폼 2를 이용해가지고 자사 산업에 이 드론을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을 갈 힘이 없어요. 약은 필요한데. 그런데 만약 이 메이오 클리닉 회원이라면 이 드론이 의약품을 실어가지고 그 집에 바로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약품이 자율비행 드론에 이용이 된다면 그게 우리 일생활에 실생활에 상용화가 된다면 마약만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마약 의약품 물론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다르게 정리하기도 하지만 그 외약이나 그 성분이나 그런 게 봤을 때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비행 드론이 이런 의약품을 운반한다면 자율비행 드론이 마약도 운반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일반 드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드론은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이동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자율주행 드론은 사람의 조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국경과 국경을 이동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만약 이 드론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 일반 드론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조종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신 내역이나 그런 걸 따져가지고 실제 이 마약 위반을 한 원래 배우를 추적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자율주행 드론은 조종 흔적도 없는 거예요. 추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찰이나 어떤 수사당국에서도 드론이 공중으로 마약 운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자율주행 드론이 마약 운반에 이용되는 경우 준비되어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생성형 AI, 자율주행 기계를 중심으로 우리 실생활에 되게 유익하지만은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그 예방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한 것만 붙여본 아닌데요.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벤자오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홀리 멤버 사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작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무단으로 팍 긁어가가지고 생성형 AI를 훈련시키고 그 AI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나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글레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알 수 없지만 AI는 감지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신호를 원본 작품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게 이제 글레이즈가 적용된 작품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 작품과 오른쪽 작품이 똑같이 보이죠, 그죠? 똑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AI가 봤을 때는 뭐가 저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AI가 이 글레이즈가 적용된 작품을 긁어와서 이걸 가지고 막 훈련을 해서 이미지 생성했는데 처음에 원본 작품과 다르죠. 그 벤자오 교수팀은 이 글레이즈를 적용한다는 것을 디지털 망토를 씌운다고 하거든요. 여기 망토가 어때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 망토를 이렇게 했으면 입었다고 하면은 제가 안에 파란색 옷을 입었는지 빨간색 옷을 입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벤자오 교수는 이 원본 작품을 글레이즈를 적용하면서 망토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AI로 하여금 원본 작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망토를 원본 작품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망토에 있는 것을 원본 작품으로 착각하게 해서 원본 작품을 모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글레이즈라는. 마찬가지로 벤자오 교수님에서 만든 또 다른 기술은 이제 나이트 쉐이드라는 기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글레이즈가 어떤 망토를 씌워서 원본 작품을 보호한다면 이거는 그 AI 몰래 원본 작품에 오염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알 수 없지만 AI는 알 수 있는 그 원본 작품의 그 이미지 픽셀마다 오염물을 뿌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챗GPT가 됐든 GPT-4가 됐든 고양이 이미지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잘 만들어주죠, 그죠? 고양이 이미지 만듭니다. 개 이미지 만들어줘. 그러면 개 이미지 만들어주죠.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그 AI가 고양이라는 이 개념과 수많은 고양이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에게 어떤 데이터 세트에 개의 이미지를 집어넣지만 상당 부분 고양이 이미지도 많이 단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에게 개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려고 하면은 AI는 자기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 개의 이미지가 반, 고양이 이미지가 반이니까 개도 고양이도 아닌 뭔가 모호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라고 알고 훈련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트 쉐이드는 이렇게 AI의 개념 학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AI가 원본 작품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클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물이 하나도 뿌려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위에 이제 개, 자동차, 스탑사인, 큐비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그 개의 이미지만 이제 제공한 상태라면은 AI가 개라는 개념과 개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잘 훈련을 했을 테고요. AI 보고 개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은 무리 없이 개 이미지를 생성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이미지만 잔뜩 집어넣어줬다면은 AI는 자동차라는 개념과 자동차 이미지를 연결해서 잘 훈련했을 테고 우리가 자동차 이미지 만들어줘 하면은 보시다시피 자동차를 이미지를 잘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500개의 오염물을 뿌린 경우입니다. 어떤 오염물을 뿌렸느냐? 이 밑에 있는 고양이, 소, 새, 카툰이라는 걸 하나의 오염물로 이게 이제 벤자오 교수님이 만든 실험인데요. 이런 개념들이 오염물로 뿌린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개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이것은 이 개라는 이미지에 AI 몰래 고양이 이미지를 500개를 뿌린 거예요.
고양이 이미지 500개를 보니까 이 AI가 그게 개인 줄 알고 걔 이미지를 생성해 주라고 했더니 개도 고양이도 아닌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도 소도 아닌 뭔가 좀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여기는 스탑 사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안에 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개념 학습을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미술품을 모방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한테 클린트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한다든지 뭐 피카소 그림 만들어줘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 제가 홀리맨 것 같은데 제가 제 그림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전에 나이트 쉐이드를 정비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500개의 이상한 것을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AI는 그런 오히려 그리 뿌려져 있는지를 모른 채 이게 이제 홀리 뱅거트의 이미지인 줄 알고 훈련을 하고 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그 AI 보고 홀리 뱅거트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할 때 그 AI는 홀리 뱅거트의 이미지와 사전에 뿌려진 오염물이 합성된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결국 나이트 쉐이드는 AI의 개념 학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AI가 특정 작가의 이름과 특정 작가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훈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문 작품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나이트 쉐이드. 두 번째는 이제 GPT 제로라는 건데요. 그 챗 GPT가 만들었던 모든 것이 가짜 뉴스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텍스트, 내가 어떤 기사를 읽었다거나 어떤 뭐 스피어피싱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뭔가 내용이 좀 찝찝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텍스트를 캡처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막 AI가 작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텍스트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한테 찬선아 안녕, 내일까지 와야 돼 하면서 했는데 뭔가 좀 얘가 보낸 것 같지가 않아서 그 텍스트를 내가 복사해가지고 특정 프로그램에 넣어봤더니 이 친구가 보낸 게 아니고 AI가 작성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AI가 작성한 걸 얘가 보냈지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GPT 제로에 텍스트를 제공했을 때 이게 AI가 작성했는지 사람이 작성했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그 내용을 챗 GPT에게 요청해서 텍스트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GPT 제로에게 제공했더니 어떻게 답이 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100% AI가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GPT 제로가 이거는 AI가 작성했구나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작성한 것을 가지고 GPT 제로에게 제공을 했더니 인간이 작성한 확률이 99, AI가 100%입니다. 좀 신기하죠, 그죠? GPT 제로는 크게 복잡성과 변동성이라는 두 개념으로 이것이 AI가 작성했는지 사람이 작성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일단 GPT 제로 자체가 LLM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LLM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LLM은 어떤 LLM이 작성한 문장, 제공한 문장은 이거 LLM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거 복잡성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제공받았을 때 다음 문장이 어떤 문장이 올지 예측이 쉬우면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고 복잡성이 낮아지는 거고 결국 AI가 작성했을 확률이 높아진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쓴 문장은 길이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문장은 길고 짧고 한 문장에도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LLM이 작성한 문장들은 길이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GPT 제로 입장에서는 문장 길이가 일정하네? 이거는 LLM이 썼구나. 문장이 들쭉날쭉하네? 변동성이 심하네? 이거는 사람이 썼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근데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한글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도 잘 안 되는데 해주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스트 교수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거 맞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원과 하이스트 연구팀이 만든 AI 댓글 생성입니다. 오픈 AI의 GPT-4o 모델에 미국이 동맹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 작성을 명령했습니다. 사회 분열을 조장하라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뉴스 본문과 댓글을 다 보고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 의견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자 트럼프가 한국을 AT&T로 여긴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기사에 대해 지지와 공감을 보이라고 조건을 바꾸자 안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는 내용의 댓글들을 바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생성에 1원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3,400개를 생성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3,400원 들었다. 너무 쉽고 싸고 빠르고.
연구진은 이런 AI 댓글과 실제 국내 포털 댓글 수백만 건을 학습시켜 AI 댓글 탐지기를 개발했습니다. 단어, 문체, 이모티콘 등을 판단해 AI 댓글을 98.5%의 정확도로 찾아냈습니다. GPT-4o, 제미나이, 클로드 등 어떤 AI 모델이 작성했는지까지 가려냈습니다. 이제 특정 댓글들을 보고 얘네들은 다 LLM을 썼는데 또 이제 이 댓글들이랑 또 다른 기사의 댓글들 또 같은 LLM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들을 다 묶어보면 여기 이 아이디들이 뭔가 여론을 조작을 하고 있고 연구 과정에서 국내 주요 포털에 이미 AI 가짜 댓글이 상당수 달린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한 27,000개 정도의 댓글이 LLM으로 생성된 걸로 의심되는 댓글들을 찾았습니다. 댓글뿐만 아니라 상품평, 상품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연구 성과는 오는 7월 AI 자연어 처리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연구팀은 정치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론 조작과 가짜 상품 평가 등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제가 앞서 포트 얘기 드릴 때 이제 클릭 사기 봇이 댓글에 있는 좋아요 공감을 클릭하면서 여론을 조작한다라고 했지만 이 연구팀에서 밝혀낸 것은 그런 좋아요 공감뿐만 아니라 댓글조차도 AI가 거짓으로 만들고 이제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고요. 그 댓글을 이제 자기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AI가 작성했는지 가려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텍스트 자체가 AI가 생성했는지 알 수 있는 이제 방금 찰스 연구팀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그 GPT 재료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 소셜 봇 얘기 잠깐 드렸는데 봇이 이제 SNS에서 사람처럼 활동하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트위터 그 X 계정을 이 보도미터 X라는 데 집어넣으면은 이게 보실 확률을 얘기해 주는데요. 0점부터 5점까지이고요. 5점이면은 보실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0점이면 보실 확률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정을 이 보도미터 X에 넣으면은 그동안 이 계정을 통해서 활동한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보실 확률을 얘기를 해주는데 일론 머스크 계정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이 계정은 보실 확률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 2016이라고 해서 2016이 이제 2016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랑 이제 힐러리 클린턴 두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보시들이 활동했다라는 게 되게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보시였다고 거의 100% 90% 이상 추정되는 그 계정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2016입니다. 트럼프 2016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2.1점이 나왔죠. 아까 전보다 점수가 더 높아졌죠. 요거는 이제 그 트위터에 X에 한정된 건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어떤 소셜 굿인지 뭔지 의심스러울 때 그 계정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넣었을 때 그것이 소셜 굿인지 자전거래 굿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 못지않게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 건데 올 초에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해서 올 1월에 법률이 제정됐고요. 이 법률은 내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지금 한참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유럽연합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은 AI 범죄에 특화된 법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AI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인사이트 얻을 부분이 있죠.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생성형 AI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AI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혹시 로맨스 스캠이라고 혹시 아세요? 인터넷상에서 뭔가 연애 감정을 이렇게 만들면서 상대방을 사기를 치고 금전적인 거를 갈취하는 그런 범죄가 로맨스 스캠인데요. 로맨스 스캠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런 딥페이크를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독일에 있는데 자기야 나 지금 한국 가고 싶은데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내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서 비행기표를 샀어. 비행기표 좀 금액 좀 갚아야 되니까 돈 좀 버릴 수 있어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보여준다든지. 로맨스 스캠 가해자들은 자기를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포장하거든요.
자기야 나 지금 오늘 뭐 아프리카 무역봉사 활동가 거기서 찍은 사진 보여줄게 거기 찍은 영상 보여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딥페이크인데 이 딥페이크 영상이 AI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만큼 로맨스 스캠에 덜 이제 범죄에 덜 휘둘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이 발효가 되고 잘 정착이 된다면 누군가가 어떤 보낸 이미지 또는 영상이 의심스러울 때 그게 AI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만큼 덜 당할 겁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만들 때 저작권과 관련된 법 조항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는 범용 AI 제공 사업자는 자사의 AI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했는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뭐 챗GPT나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생성형 AI가 어떤 데이터를 훈련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저작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원래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데이터나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고 정당한 금액을 제공하고 얻어야 되는데 어떤 AI, 이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무단으로 긁어와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 건 아쉬운데 뭐 수술에 베풀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좀 보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